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확인 설명서 서식 4가지 서식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 4가지 서식에 기재되는 사항 시험에 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는 1, 2의 서식에 기재합니다. 다가구 주택 확인 서류는 다가구는 1에만 기재됩니다. 1. 다가구 주택은 계약갱신 요구는 오피스텔도 계약갱신 요구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1, 2의 서식에 기재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4가지 서식 모두 다 기재됩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가 납세물을 부담한다는 것. 종합부동산세는 1, 2의 서식에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3, 4의 서식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맞고요. 4번은 종합부동산세는 3의 서식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3의 서식에는 종합부동산세 6월 1일 소유자가 납세물을 부담한다는 내용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 2의 서식, 재산세는 1, 2, 3, 4 모두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네, 3, 4에 안 들어갑니다. 5번 확인설명서 2의 서식에 벽면, 바닥면 상태가 기재하는 한이 있다. 예, 도배 상태는 없습니다. 도배는 1의 서식만 기재합니다. 도배 상태는 2의 서식, 즉 식당 같은 데는 도배 안 돼 있는 데도 있죠. 그래서 도배 상태는 기재하는 한이 없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확인설명서 서식 비교하는 거. 암기 프린터는 154페이지인가? 그 정도. 암기 프린터가 아니라 요약지 한 154페이지 정도에 보면 이게 서식 비교하는 게 있을 겁니다. 몇 페이지의 페이지는 제가 7인가? 7이에요. 예, 페이지까지도 자꾸 보다 보면 기억이 나요. 157페이지에 서식 비교하는 거 있으니까요. 지금 여기 있는 문제는 다 이때까지 한 번은 했기 때문에 어디인가는 다 있다고, 내용이 다 신선하고 충격적인 거는 하나도 없다고요. 자, 13번 개업공개사 등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했는데 답 1번이네요. 1번. 이거는 누구든지잖아요. 누구든지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누구든지 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이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개업공개사 등에게 해당되는 것은 암기 프린터 31번에 맨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예금이 비결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개업공개사 등에게 해당되는 게 예방교육, 금지행위, 이중소속 금지, 비밀준수, 그 다음에 결격사유, 이 5개는 개업공개사 등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거 지금 2번이 이중소속이고요, 3번 비밀누설이고요, 4번은 금지행위고 예금이 비결. 이거 아무리 찾아도 예금이 비결에 대가리 없는데요. 4번 이거 질문하더라고요. 종근 씨가. 그렇게 질문하는 스타일 아니, 그런 게 아니고 4번 답했다고. 그러니까 틀렸잖아. 그래서 이게 금지행위라고. 금지행위를 또 알아야. 금지행위가 암기 프린터 11번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가 금지행위입니다. 자, 예방교육, 개업공개사 등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31번 맨 밑에 개공 등은 예금이 비결이고, 개공 플러스 소공에 해당되는 게 신의성실, 품위유지, 공정중개, 인장등록, 실무교육, 연수교육, 서명날인 이런 것들은 개공, 소공에게 해당되는 거고요. 개공에게만 해당되는 게 개시의무, 보존의무, 보정설정의무,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는 개공에게만 있습니다. 단 소공도 확인설명서 계약서를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1번입니다. 1번은 누구든지 시세 조작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고요. 14번 인장 등록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인장 등록을 하여야 할 시기는 등록증 교부받은 후부터가 아니라 등록 신청할 때부터 해도 되고요. 업무개시 전에 하면 됩니다.
등록증 교부 전에 해야 됩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중개사무소 등록증 서식을 보면 거기 등록인장인 해서 도장 찍는欄이 있어요. 인장 등록을 해야 등록증을 내줍니다. 그래서 등록증 받은 후부터 X입니다. 1번 틀렸고요. 2번은 인장 등록 위반하면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자연인 인장이 아니라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되죠. 법인, 자연인, 민법에 보면 인에는 법인과 자연인이 있습니다. 법인도 사람입니다. 법인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되지 법인 대표자 자연인 인장을 등록하는 게 아니라고 이거 물어봤잖아, 질문. 그래서 질문을 아까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질문을 많이 한다고, 그런 스타일을. 근데 딱 깨뚫어 봤네. 내가 아까 답 틀렸잖아 또. 예. 예. 3개월. 개별 기준은 3개월. 아, 그냥 6개월, 3개월 이하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6개월 이하입니다. 6개월 이하 업무정지하면 그게 맞아요. 근데 다만 국토교통부령의 개별 기준, 구체적 기준은 3개월이에요. 3개월 이하라는 말은 쓸 수 없죠. 그 3개월에서 2분의 1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고요? 그 4.5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부과할 수 있어요. 근데 시험에 나오면 3개월이냐 6개월이냐 그렇게 묻지는 않고 6개월 이하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음 개별 기준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3개월, 6개월 뭐 이렇게 나온 거는 있어요. 1개월. 업무정지는 세 가지죠. 개별 기준이 6개월이 있고 3개월이 있고 1개월이 있잖아요. 개별 기준입니다. 그거는. 그 아까 연수교육 안 받는 경우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런데 개별 기준은 최대 100만 원이에요. 그럼 최대 15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거죠. 2분의 1을 더하면. 그거 시험에 잘 나와요. 연수교육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건 무조건 X죠. 개별 기준이 최대 100만 원이다. 이거는 맞아요. 그걸 잘 보셔야 돼. 그 개별 기준을 묻는 건지, 개별 기준이 아닌데 500만 원 이하인데 100만 원 이하 하면 X고요. 인장 등록도 전부 다 업무정지는 무조건 6개월 이하입니다. 이하라는 말을 쓸 때는. 다만 개별 기준은 6개월도 있고 3개월도 있고 1개월도 있다. 3번 틀렸고요. 4번 등록인장 변경하면 7일 이내 변경 등록. 이게 답입니다. 맞습니다. 7일 이내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이게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제가 질문을 국토부에 그냥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으면 답변이 오거든요. 서면으로. 왜냐하면 저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봐야 강의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인장은 분실했는데 7일 이내 변경 등록하라고 돼 있는데 아직 변경 등록은 안 했는데 손님이 와가지고 계약서 적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7일 있다가 계약해야 됩니까? 지금 해도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7일 이내의 변경 등록인데 7일 있다가 변경하고 나서 계약서 써야 된다. 지금 바로 변경 등록하고 쓰면 된다. 지금 바로 하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답변은 그렇게 했더라고. 그냥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를 질문했는데 답변은 7일 이내라는 것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둔 기간에 불과하며 필요한 경우 즉시 변경 등록한 후 사용하면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늦어도 7일 안에는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사용할 일이 있으면 빨리 바로 변경 등록하고 그냥 그날 사용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시험에는 그렇게까지 안 나오고 뭐 7일 대신에 10일이 많으니까 10일, 5일은 몇 개 안 되잖아요. 5일은 2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0일 이렇게 바꿔서 많이 낸다고. 7일하고 10일이 많잖아요. 네? 자격 취소하면 5일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공고하면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 2개예요. 자, 몰라도 시험에 모든 이런 말 나오면 반드시 꼭분 하나여 절대로 오직 당신만을 사랑한다. 이러니까 와이프가 왜 헛소리 하는데 지금 또 이렇게 하고, 그럼 또 말 안 하면 말 안 한다 하고, 진짜 여자 마음은 알다가도 모르고. 전 다쳤을 때 최고 겁나는 게 지금 또 집구석에 들어가면 와이프가 또 무슨 잔소리 해야 될까, 이게 뭐 이것밖에 걱정된 게 없더라고. 다치고. 근데 딱 아니나 다를까 가자마자 딱 내가 예측한 대로 내가 깨뚫어 봐서 그대로 또 그럴 줄 알았다. 당연히 한 번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위로는 못 해줄 망정 그렇게 꼭
잔소리를 해대야 되겠냐 이렇게 하는데 스트레스 받아가 내가 죽겠다. 그게 위로예요. 아, 이게 참 녹화되고 있나 또 녹화 안 된다고 하는 녹화 안 된다는 것 같던데 원장님이 되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어쨌든 뭐 되더라도 이제 얼마나 산다고 안 되면 이혼해야지 뭐 뺄 수 없죠. 자, 15번입니다. 15번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공인중개사 법령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자, 개업공개사가 5개 광고물이 간판입니다. 5개 광고물이 간판. 5개 광고물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성명만 표기하면 됩니다. 시험에 5개 광고물에 연락처 표기하는데 X 이렇게 기출문제 나왔습니다. 간판 실명제입니다. 5개 광고물이 간판입니다. 쉽게 말하면 간판 실명제입니다. 표시광고, 임대문의 이런 거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성명소연 등 표시해야 됩니다. 성명소연 등입니다. 암기 프린트 25번에 맨 밑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광고 할 경우는 소면, 종가형, 소면, 종가형 5개 추가로 표시해야 됩니다. 건축물이면 인터넷 표시광고를 하려면 8개를 추가로 더 해야 됩니다. 총 18개를 표시해야 됩니다. 총 사방 개개 입주간 암기 프린트 25번 맨 밑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4번이 정답이네요. 부당한 표시광고, 허위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가짜매물 올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중개사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표시광고 1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게 단속하러 나오면 공무원이 일단 주인 전화번호 좀 보자 이렇게 한대요. 그 전화번호 연락처도 없는데 매물 올리는 거는 의뢰받지도 않은 걸 올리는 거잖아요. 다른 중개업소에서 올리는 거 그냥 따라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 손님이 한다고 하면 다른 중개업소 올리는데 전화해가지고 공동중개 하자고 하면 되죠. 그렇게 해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의뢰받지 않은 걸 올린 거잖아요. 또 예를 들면 거래 완료됐는데 이론적으로 그런 거 연수교육 해보니까 현업에 있는 개업공개사가 질문하더라고요. 아니 나는 중개업소 나만 올려놓은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올려놨는데 내가 거래한 것도 아니고 다른 중개업소에서 거래했는데 거래한 줄 모르고 거래 성사된 줄 모르고 계속 매물을 올려놓은 거예요. 네이버 부동산인데 근데 누가 민원 넣었나 봐요. 이런 억울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저보고 묻더라고요. 거래된 걸 몰라서 안 내렸다고 자기가 거래한 것도 아니고 다른 중개업소에서 했는데 다른 중개업소에서 거래했다고 연락해 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알고 내리냐 이렇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어느 누구도 법을 몰랐다고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사람 죽이는 거 몰라서 죽였습니다. 처벌 안 받냐고요? 처벌 받아요. 억울하지만 어쨌든 몰라도 처벌 받아요. 모르고 안 내려도 처벌 받아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좀 정상 참작을 해서 2분의 1 깎아주기는 하더라고. 그러면 200만 원, 250만 원 부과해요. 500만 원 이하가 되는데 250만 원 부과되면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해서 빨리 내면 또 20% 깎아주거든요. 그래서 200만 원 냈어요. 제 아는 지인도. 조심하시라고 현업에 나가시면 바로바로 내려야 돼요. 물건 거래되면은.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의뢰받은 중개사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보조원 이름 적으면 안 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이름은 적어야 된다, 적으면 안 된다는 규정 없습니다. 그러면 해석상 굳이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소속 공인중개사 이름은 적어도 됩니다. 적을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규정은 소속 공인중개사 적어야 된다, 적으면 안 된다, 둘 다 없다. 규정은. 규정 없는 거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자,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 이거는 그냥 뭐 단순히 암기사항인데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한국부동산원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금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받아서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고 있다고요. 모니터링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 연구기관, 그 다음에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또는 인터넷 광고 시장 감시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예, 지금 여기 현실적으로는 지금 요 4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지금 이름이 한국 인터넷 광고재단인가 뭐 있어요.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지금 요 4번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부동산원은 그 실제 이름이 시험에 나오지는 않겠죠. 법에 있는 법조문에 있는 이대로 나오고요.
자, 어쨌든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위탁받아서 설치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하고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기관이 다르다는 것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자계약 시스템 옳은 것. 예, 1번입니다. 전자계약은 대리인이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본인 휴대폰 가지고 가야 됩니다. 본인 휴대폰. 물론 반드시 가야 되는 건 아니고 개업공개사가 주인을 알고 있으면 비대면 거래도 가능합니다. 전자계약서는 사실상. 자, 그 다음에 전자계약 단점은 정보 유출될 우려가 있다 했는데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올 확률 좀 희박해요. 법조문에 유출될 우려가 있다 없다 법에는 없습니다. 규정은. 다만 그 한국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그 홈페이지에 가면 적어놨습니다. 장점, 정보 유출될 우려가 전혀 없다. 정부에서 관리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유출될 우려가 없다. 지금 현업에 있는 개업공개사들 연수교육하면 전부 불편하다고 그래요. 시험에 나오면 편리하다. 시험에 나오면 편리하다고 돼 있으니까 법조문에는 없지만 편리한 이유가 뭐냐 보니까 거기 적어놨더라고요. 종이 계약서, 종이 확인 설명서 보존 안 해도 되고 도장 없어도 되고 그리고 그런 게 편리한 거네요. 도장 없어도 되고 또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주택 임대차 신고 따로 안 해도 되고 확정일자 받으러 동주민센터에 따로 안 가도 되고 그런 게 편리하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거래는 안 되고요. 반드시 중개거래만 전자계약서 작성 가능합니다. 거래 당사자 직거래는 전자계약 안 됩니다.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등기 신청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주택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는 따로 받을 필요 없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5개 광고물 간판입니다. 간판 연락처 적을 필요 없다고 했죠. 연락처 안 적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번이 답이네요. 성명만 적으면 됩니다. 간판 실명제 성명만 적으면 되고 등록번호도 안 적어도 됩니다. 등록번호 안 적어도 된다. 지금 요거 아까 광고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거 지금 아까 했던 거 광고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3년에 3천만원, 1년에 1천만원, 500만원, 100만원 다 해당된다 했잖아요. 그 문제예요. 지금 이게 이런 게 중요하죠. 비교하는 거니까. 보조원 이름 적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맞죠? 그 다음에 허위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가짜매물 올리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공 아닌 자가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5번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개사 등의 중개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자 3년에 3천만원입니다. 높은 가격으로 표시광고를 유도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옆에 아파트 10억인데 왜 우리 아파트 5억으로 올려놨냐. 그딴 식으로 하면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용하지 않겠다. 이 중개사무소는 이렇게 하면 그 업무를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요거 문제 중요합니다. 광고라는 말을 들어가는 게 모든 벌칙에 다 해당될 수 있다. 자, 다음은 19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옳은 것.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 이거는 법조문에 지금 공인중개사 법령을 묻고 있기 때문에 법 제29조 1항에 보면 개공, 소공은 이렇게 돼 있어요. 주어가 등이라고 해서 X입니다. 개공, 소공은 보조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고요. 지금 해석상 묻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 법령을 묻고 있는 거잖아요. 암기 프린터 31번에 맨 밑에 개공, 소공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서명 및 날인. 그리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계약서 몇 년이에요? 3년이 아니고 5년. 보존하는 것 3년, 5년짜리 밖에 없습니다. 3년짜리 2개입니다.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 2개만 3년. 공인중개사법상은 거래계약서만 5년. 매수신청대리 관련 서류 3개 5년입니다. 사건카드, 행정처분대장,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 5년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3년인데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5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금인을 신청해 줄 수는 있지만 할 의무는 없다. 금인 신청은 계약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개업 공인중개사가 금인을 신청할 수 있는 거지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개업 공개사는 선관주의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법에 있는 게 아니고 선관주의 업무는 어디에 있어요? 법에 있는 게 아니고 판례가 인정하고 있죠. 판례. 기출문제 나왔던 지문입니다. 5번 선관주의 업무는 판례로서만 인정하고 있고 법에는 없다고요. 규정이. 연수교육 해보니까 개업공개사님들 질문 내가 정문적답, 제가 스님은 아니지만 정문적답을 했거든. 뭐든지 물으라 바로 그 자리에서 답해 주겠다 했는데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매도인이 집을 안 보여줘서 매도인이 세입자 말 안 하고 팔았다고 세입자가 선관주의 업무로 고발한다고 했는데 무슨 처벌을 받나요? 이런 거 묻더라고요. 현재는 처벌 규정은 없죠. 세입자 동의받아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 지금 법을 앞으로 개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미리 통보해야 된다고. 통보 안 해줬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처벌 규정은 만들기는 좀 힘들 거고요. 아마 통보를 안 해줘가지고 나중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지언정 제가 볼 때 뭐 주인이 집 팔려면 세입자 동의받아야 된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럼 집 영원히 못 팔겠죠. 세입자 동의 안 해주면. 어쨌든 앞으로 지금 전세 사기 때문에 주인이 집 팔려면 세입자한테 알려줘야 된다. 그 알려주면 세입자는 해지하거나 나 싫다. 나는 그럼 주인 바뀌면 싫다. 지금 주인이 돈 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걸로 바꿀 예정이에요. 근데 그걸 바꾸지 않아도 지금 판례에 의하면 원래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는데 새 주인이 돈을 내줘야 되는데 판례에 의하면 세입자가 승계되는 걸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판결 안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파는 걸 모르니까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그 상당한 기간이 며칠인지 법에는 없어요. 그럼 사회통념상 판단하는데 보통 상당한 기간이 보통은 한 2주 정도 최고 같은 거 이런 거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민법에 최고하면 그런 거는 보통 한 2주 정도로 보더라고요. 대체로. 그럼 상당한 기간 동안 세입자는 모르고 있을 수 있죠. 주인이 판 걸. 그래서 알려주라는 이야기. 이제 판면 판다고 알려주면 세입자가 나 그럼 팔면 더 이상 승계 원하지 않는다. 돈 내주라 이렇게 주인한테 말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되는 거지. 주인 동의 안 받고 팔았다고 처벌하는 규정은 아마 신설하지는 않을 겁니다. (3번이) 답이고요. 20번입니다. 확인 설명 의무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번 설명할 때는 취득의뢰인 1방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쌍방에게 설명해야 된다. X입니다. 근거 자료 제시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서 제시하는 거 아닙니다. 확인 설명서에 빈칸 다 채워가지고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이런 거 보여주면서 설명한다고요. 확인 설명서 서식을 확인 설명서에 전부 기재해서 이를 보여주면서 설명한다는 X입니다. 근거 자료를 보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교부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작성을 해서 쌍방의 교부입니다. 설명은 1방에게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데 법인인 경우 대표자, 분사무소인 경우 책임자와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서명 및 날인은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밖에 없습니다. 소공이 서명 날인하는 것은 계약서 확인 설명서밖에 없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에는 소공이 서명 또는 날인도 할 의무 없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는 오직 거래계약서와 확인 설명서와에만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보조원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없고 하면 안 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근데 시험에는 보조원도 개공과 함께 서명 및 날인해도 법 위반은 아니라고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3년 보존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확인 설명서는 5년 보존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하고 or가 아니라 and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해야 된다.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기출문제 지문인데 이거 연습을 안 해보신 분은 이거 뭐 하거나 하고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읽으면 잘 못 찾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틀리는 연습을 해야 돼. 지금 사실은 틀리 보는 게 포기만 안 한다면 틀리 보는 게 오히려 실제 시험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근데 자꾸 이제 점수가 안 나오면 뭐 포기하려고 하고 옆에서 자꾸 언니 1차 몇 점 나오는데 이런 거 자꾸 묻잖아요. 악마들이에요. 악마들, 물귀신들. 같이 죽자 이거죠. 혼자만 포기하기 억울하니까 그쵸? 1차 몇 점 나오는데 이 말은 1차도 안 나오는데 2차 잡고 앉아서 뭐하냐 빨리 2차 포기해라 이걸 유도하는 거예요. 여자분들 말은 깊이 새겨야 돼. 저도 와이프 말하는 거 한참 지나서 생각하면 기분 나빠요. 보면 뭔가 복선이 깔려있고 이래가지고 해석하기가 그게 현명하다고? 모르겠어요. 내가 현명한지 안 한지 그거는 판단 못하겠어요. 자, 21번 틀린 것입니다. 자격증 시도지사가 교부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원서 접수할 때 주소를 2개 입력했을 거예요. 실제 거주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 2개를 입력했는데 주민등록상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격증 받고 싶은 시도지사가 있으면 그 시도지사 시험 합격하고 나서 주소를 거기 주민등록상 주소를 입력하면 그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 나옵니다. 한 11월 10일 정도까지 수정한 거는 반영이 되더라고요. 언제까지 해야 반영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작년에도 저한테 천안에 있는데 서울 자격증 받고 싶다고 연락 왔더라고요. 합격하고 나서. 주민등록상 주소를 서울로 그냥 큐넷에서 수정하면 된다고요. 주소를. 그러면 그 뭐 행정안전부 그 전산망을 통해서 진짜 주민등록이 이삭 전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예. 근데 지금 이거 녹화되고 있으면 이런 말은 못해. 불법을 제가 어떤 분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강사가 주민등록 안 옮기고 그냥 가짜로 그냥 적으면 된다던데 그럼 물으니까 안 됩니다. 그건 주민등록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렇게 공식 답변을 했대요. 근데 현실적으로 확인을 안 한다고요. 그 어차피 어느 시도지사 거 주든 그건 별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자, 시도지사가 교부하고요. 자, 그 다음에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의뢰를 한 의뢰인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부동산 미등기 전매 중개를 의뢰한 경우 그 중개행위가 공인중개사법상 처벌 규정은 되지 않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의뢰를 한 의뢰인 처벌되지 않습니다. 또 미등기 전매 중개를 의뢰를 해도 공인중개사법상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택법에 의해서 불법 전매 이런 걸 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겠죠. 주택법에 불법 전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 미등기 전매하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도 저촉되잖아요. 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탈세 목적이 아니라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미등기 전매를 하게 되면 중간생략 등기 하게 되면 그 공인중개사법상은 처벌 규정 없다고요. 지금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고 의뢰해도 그렇죠. 무등록 중개업자고 뭐 알았다 하더라도 그런 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건 물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지금 자꾸 쓸데없는 거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단순화 시켜야 돼. 시험에 지금 묻는 걸 지금 중요한 걸 하나도 안 묻고 지금 사이드에 있는 거 자꾸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묻고 있어. 예상 문제. 어디 그런 거 풀지 마. 이상한 출판사 그런 거 자꾸 풀어보면 안 된다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게 다른 문제에 그런 게 있어. 뭐 알고 의뢰하면 처벌받는다. 알면 처벌받아. 네? 지금 와서 공부 방법을 자꾸 새로운 거 뭐
알고 모르고 그런 말 없어. 그냥 그런 거는 없으니까. 알고도 그런 거 없는 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출제위원들이 판례 없는, 그 법조문에는 없고 그런 거 알았다 몰랐다, 이게 판례거든요. 판례에 알았다 몰랐다 그런 말 없다고요. 그러니까 시험에 알았다 몰랐다 그런 거 안 나와. 악이든 선이든 그런 거는. 판례는 딱 판사가 한 말만 나오지, 그게 출제위원이 덧붙일 수가 없는 게 판례예요. 판례는 변경 안 되니까. 아마 다른 문제가 그럴 수도 있어요. 당연히 사기죄가 된다면 사기죄 처벌받을 수도 있겠죠. 뭐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지금은 공인중개사 법령이잖아요. 법령. 다툼이 있으면 판례의함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기출문제 지문. 그 판례는 판례에 있는 그대로만 하지 뭐 악의 선의 이런 게 판례에 없다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개사물 중 건축물에는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된다.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 4번 영업상 노하우, 이게 권리금입니다.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아무나 중개도 된다. 이게 5번이 시험에 10번 이상 출제됐습니다. 중개행위라는 말은 법조문에는 없습니다. 법조문에는 중개에 대해서만 용어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법제 30조에 보면 손해배상 책임에 보면 개업공개사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개행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이유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고 중개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판례가 손님이 계약금 중도금을 실장한테 맡겨놨어. 매도인한테 전달해달라고. 그걸 떼먹고 도망갔다고요. 그러면 만약 중개행위면, 업무상 행위면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직원이 해도 사장이 책임져야 되죠. 이거는 중개행위이다 아니다, 돈 떼먹고 계약금 떼먹고 간 거는 중개행위이다. 그래서 사장이 책임져야 된다. 그 사장은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 하는데 직원을 저도 이제 자식이 최고 무서워요. 실제로 자식이 최고 무서워요. 그 손녀 사진을 올릴 때만 딸이 아직 손녀가 의사표시도 정확하게 할 수 없는데 지금 나중에 자기가 커서 그거 치료할 수도 있는데 좀 올리지 마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무서워서 그래서 의사표시 지금 못하지. 당연히 지금 아직 100일밖에 안 된 애가 의사표시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걸 듣고 그냥 눈물이 날라더라고요. 요즘 사람 인정이라는 거 없고 이거 참 무섭더라고. 무서워. 최고 무서워요. 예? 자, 그래서 중개행위인지 여부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객관적으로. 주관적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이 중개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느냐, 이게 주관적인 거예요. 그 주인, 자기 관점에서 판단하는 게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고객, 손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게 객관적이죠. 그 손님이 그 실장하고 평소 안면이 있어서 맡긴 게 아니라 중개사무소 간판 보고 직원이기 때문에 맡긴 거다. 그래서 사장이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 모니터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인터넷 표시 광고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실시하는 게 기본 모니터링, 수시 모니터링은 수시로 하는 거고요. 3번 기본 모니터링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모니터링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4번 모니터링 기관은 매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15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기본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5번은 수시 모니터링은 15일이죠. 예, 수시 모니터링 암기 프린터 49번에 15일 있습니다. 30번은 암기 프린터 35번에 있습니다. 이런 숫자는 암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여기저기서 보면 자주 나오는 거 비슷한 유형이 중요한 거예요. 잘 안 나오고 사이드에 있는 거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23번입니다. 23번.
손해배상 책임 시험에 두 문제 나옵니다. 두 문제. 옳은 것은 했는데 중대한 과실에 하나여 X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그냥 고의과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행위는 하면 모든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했죠. 고의과실이라고 하면 모든 고의, 모든 과실 이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중대한 과실, 경미한 과실, 추상적 과실, 구체적 과실 불문입니다. 중대한 과실이라는 말을 쓰는 게 딱 4번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 들어가는 거. 민법, 표의자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없다. 법률행위.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차물을 파손하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상가임대차법에서도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다. 상가임대차법에서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안 해줘도 된다. 중대한 과실로 임차물을 파손한 경우 딱 4번 나온다고. 중대한 과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습니다. 모든 과실입니다. 물론 모든이라는 말이 없고 그냥 고의과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해석하면 모든 고의과실이라고요. 미필적 고의, 확정적 고의 다 해당됩니다. 시험에 미필적 고의 이런 거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지금 처음 들어보는 말은 시험에 안 나와요. 최소한 10번 이상 들었던 것만 시험에 나온다고요. 자, 등록 신청 시에 보정 설정하는 게 아니라 암기 프린터 56번에 1번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이죠. 그래서 X고요. 그 다음에 3번 반드시 협회에 공제 가입해야 된다. 잘 모르면 반드시 뿐만 하나여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거는 80% 이상 X입니다. 공제, 보험, 공탁 3개 중에서 아무거나 해도 되죠. 셋 다 가입해도 되고 셋 중에 하나만 가입해도 됩니다. 다른 시중에 있는 거 보니까 문제 보니까 셋 중에 하나를 택일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O라고 돼 있더라고요. X입니다. 택일하여야 한다면 택2 해도 되고 택3 해도 돼요. 꼭 하나만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요. 왜냐면 국민들한테 2개, 3개 가입하면 더 좋잖아요. 국민들은. 이게 국민들을 위한 법이지 개업공개사를 위한 법이 아니거든요. 아무거나 가입해도 된다. 예, 특수법인 2천만 원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로. 작년에는 지역농협은 1,000만 원 이상이고 나머지 특수법인은 2억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모든 특수법인 다 2천만 원 이상입니다. 지역농협,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4개가 있는데 특수법인 모두 2천만 원 이상입니다. 5번이 정답이네요. 5번. 예, 분사무소가 3개 있으면 각 한 개당 얼마예요? 2억이죠? 2억. 주된 사무소 4억. 합하면 10억이죠. 10억.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이게.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보정설정금액 암기 프린트 52번. 52번인가요? 맨 밑에 있는 게 52번 맞아요? 52번? 52번 맨 밑에 보정설정금액 있습니다. 자, 다음은 24번 문제입니다. 중개보수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거래행위를 중개하였으나 업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 그에 따른 보수지급 약정은 효력이 있다. 예, 무등록 업자는 보수를 받을 수 없지만 업자가 아니라 우연히 한두 번 중개하고 보수를 받는 것은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것은 받아도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예, 저도 동창들 1년에 한 건 정도 중개를 해요. 그렇게 하려면 SNS에 이게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중개사무소 뒤에 지도 나와 있고 모가지까지 올라오는 의자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놓으니까 친구가 금방 알더라고. 그러면 다 중개업소라는 거 알잖아요. 너 복덕방도 하냐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 한다 해가지고 제가 몇 건 중개해봤어요. 임야. 예. 그런 거 그래서 보수 받아봤어요. 그럼 보수 받을 때 어떻게 해? 그 개업공개사 사무소에서 쓰는 계약서가 아니라 개업공개사 명판 안 넣는 거죠. 직거래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냥 둘이 계약하고 법무사 오라고 해가지고 커피숍에서 계약서 쓰고 저는 보수만 받고 이렇게 해봤어요. 네. 자격증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중개는 가는 게 중개업은 안 돼요.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건 안 되지만 우연히 한두 건
이웃집 사람, 여러분들도 지금 옆에서 자격증 안 따도 이웃집 사람이 좀 소개해달라 해가 소개해주고 소개비 받아도 된다고, 직업적으로 한 게 아니라면. 그럼 직업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판단은 판례가 하겠죠. 판사가. 사회통념상, 거래 규모, 횟수, 대양, 받은 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판단한다. 그 돈 막 많이 받고 했으면 한 3건만 해도 1,000만 원씩 받았으면 3건만 해도 직업으로 벌 여지가 있어요. 1년에 3천만 원 벌었으면 그건 직업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근데 한 10만 원씩 받고 했다면 10건 해도 1년에 100만 원 벌어가지고 그걸 직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합니다. 저는 1년에 2건 하고 건당 300만 원 받아봤어요. 600만 원 받아도 고발은 안 하더라고요. 누가. 저는 지금 또 컨설팅 사업자 등록돼 있어요. 그럼 뭐 컨설팅 해주고 현금 영수증 발행해주면 돼요. 만약에 할 사람이 있으면. 근데 사업자 등록 안 했을 때는 소개해달라고 하더만 사업자 등록하고 나니까 아무도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맨날 국세청에서 그것만 문자만 와요.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체다. 왜 하나도 발행 안 했냐.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안 했다고 연락 오더라고 자꾸. 중개사무소도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체죠. 무조건 발행해 줘야 돼요. 현금 영수증. 원래대로 하면 이론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묻지 않고 해줘야 돼요. 그냥 마트 같은 데 보면 현금 영수증 필요하세요 뭐 이렇게 묻는데 원래는 물으면 안 돼. 그냥 무조건 해줘야 돼. 묻지 말고. 묻죠. 근데 이마트 있는데 묻던데 현금 영수증 필요하세요 이렇게. 상품권 가져가도 그 현금하고 똑같더라고요. 그 현금 영수증 필요하냐 묻더라고. 자, 그래서 1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고요. 주택 외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입니다. 중개보수는 약정이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고 매수 신청 대리보수의 경우는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입니다. 약정이 없으면.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84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 답은 5번이고요. 한 사람한테 두 사람 몫을 다 받았다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다는 게 판례입니다. 예를 들면 중개보수가 매도인 매수인 각각 100만 원인데 매수인이 자꾸 깎아달라고 하니까 매도인이 복비는 그럼 내가 내줄게 해가지고 매도인이 두 사람 몫을 다 내도 위반은 아니다. 어차피 개업공개사 입장에서는 2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학계는 200만 원이잖아요. 초과해서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중개보수는 현업에 있는 개업공개사님들이 질문 많이 하더라고. 계약기간 다 안 채우고 나가면 임차인한테 받아야 되는데 임차인이 잘 안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질문 또 하라고 하니까 많이 하더라고요. 원래는 임차인한테 못 받습니다.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입니다. 거래 당사자. 거래 당사자이기 때문에 현 세입자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하고 주인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게 거래 당사자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특이하게 계약기간 다 못 채우고 나갈 때는 세입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이렇게 특이하게 명시를 하세요. 그럼 특이하게 강행법규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무효는 아니거든요. 원래대로 하면 주인이 2년 계약해놓고 1년 만에 나가면 주인은 남은 1년간 보수를 월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월세는 안 받을 테니 복비는 네가 부담하고 나가라.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세입자가 거부하면 그래 그러면 남은 월세 다 내라. 내가 그 월세 받아가지고 그걸로 중개보수 줄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주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개업공개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주인하고 세입자하고 싸우면 서로 돈 안 주려고 하면 받기 쉽지 않잖아요. 그럼 특약으로 계약기간 못 채우고 나갈 때는 세입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이런 걸 적는 게 좋을 겁니다. 동일 세 개. 동일한 중개상물, 동일 당사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를 눌러서 하는 경우 매매 계약과 임대차 계약이 동시에 일어났지만 매매에 대한 보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